자, 2016 세제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자, 이 사안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남기업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한문도 교수님은 저희와 오랫동안 부동산 관련 논평을 해오셨고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고 네. 이광수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광순의 복덕방 대표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날리기 전에는 건설회사에 계셨기 맞아요. 때문에 또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고 남기업 소장님은 토지자유연구 소장님이시니까 예, 네. 업이 부동산 연구입니다. 자, 어제 이제 세제안 이게 이제 벌써 토론회 거치고 토론을 2번이나 했어요. 국민대 토론회를. 맞습니다. 그때 우리 이광수 대표님도 참석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종합해서 이제 대책이 나온 건데 자, 일단 총평부터 하자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문도 교수님. 일단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공정과세 또 우리도 의원님이 항상 외치셨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정과세 실현의 방향 확실히 이제 보여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실거주 중심이라는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경고 기준점이죠. 이런 기준점을 확실하게 세제 개편안에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가구 1주택이어도 뭐 똘똘한 한 채 하면서 이제 그렇죠. 투자의 목적으로 한 채를 두고 있는 건 본인이 직접 살지 않으면 이제 세제 혜택 주지 않겠다.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의 범주에서 해석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의 그 부동산 시장에서 1가구 1주택은 선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든지 안 하든지 1가구 1주택은 지켜준다. 그런데 그 큰 틀이 이번에 와해된 거죠. 당신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기회를 뺏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 담기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게 단순한 하나 집을 더 사주는 수준이 아니라 막 3년마다 또 사고 이걸 계속 하니까 거의 그렇지. 투기 어떤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그 의식을 확실하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으로 맞아요. 예, 투기를 숨긴 건데. 선량화 시켰죠. 네. 그러니까 재산 증식의 수단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점을 잡은 것이고. 네, 저는 약간 좀 두 분은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매우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걱정이 상황이에요. 된다. 지금 상황이 이제 매매가 전월세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트리플 강세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가지고는? 예, 이거 가지고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주택만 하잖아요. 또 주택 중에서 이제 종부세 대상이 이제 우선인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차등 구조를 뒀죠.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그렇죠. 그렇게 다주택에는 구분했죠. 중과 1주택은 많이 봐주고 보유세도 봐주고 뭐 양도세도 봐주고 했는데 이제는 차등 구조를 거주냐 비거주냐 이거로 기준을 바꿨고 그렇게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등 구조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요. 고가 이하냐 초고가 이상이냐. 뭐 40억인가 뭐. 예, 45억 네. 이상부터는 이제 많이 초고가여서. 네. 많이 부담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네, 거주와 그리고 가격. 예, 가격 기준을 차등 구조를 2개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시장을 좀 왜곡하고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강남은 좀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강남 이외에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가져올 것 같아요. 우려되는 부분은 또 뒤에 몰아서 한 번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전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짚어. 왜냐하면 여기서 막히면 이거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총평이니까. 총평부터 하자면은 우선 공정과세 기조, 실거래 중심 기조 그런 방향성을 결정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은 이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표면에 나타난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도 뒤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따 또 말씀 나누죠. 네. 자, 이광수 대표님 보시는 이번에 포인트는 어디십니까? 뭐 말씀하신 게 중요하고요. 일단 크게는 보유해서 거주로 갔다. 두 번째는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역진적 구조였거든요. 즉 돈이 많이 버는데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는데 그 역진적 구조가 누진적 구조로 이번에 전환됐고 대표적인 게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1가구 3주택이 30억인데 1가구 1주택이 30억이면 똑같은 30억인데 1가구 1주택 30억의 세금은 거의 안 내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기 예, 때문에 그런 어떤 불공정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성이 확립됐다, 공평성이 확립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죠. 1가구 1주택인데 심지어는 30보다 더 비쌀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50억짜리도 있는데 맞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서 감면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세개인데 이 세개도 물론 투기로 인한 세개일 수 있는데 상속받아서 세개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새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과세가 됐으니까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공평적인 가액으로 예, 변했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잠깐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양도세 공제 한도를 뒀어요. 양도세 전 공제. 이거를 평생 한 번 주자고 했잖아요. 과격한 주자인데. 맞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로 투자 못하게 연속 투기 못하도록 한 번만 주자. 근데 이번에 양도세 공제 한도가 들어갔습니다. 아, 네. 횟수가 아니라 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무제한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80% 그냥 10년 지나면 공제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억까지 제한됩니다. 아, 양도세 총액제네? 네. 그래서 10억 이상이면 이제 정상과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다. 새로운 정책이다. 그러니까 횟수 제한을 하셨는데 네.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총액 제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의도가 있었어요. 과격한 주장을 해야 실제적으로 좀 대통령 여기 내다보셨군요. 반응하셨잖아 그때. 네. 반응했는데 아하. 예, 저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견해, 예, 예. 다른 견해가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총액 제한을 둔 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는 초고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20억, 최소 20억 이상 나야 그게 이제 공제 한도가 걸리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억에 샀다가 뭐 40억에 팔았다. 지금 이제 공분을 산 건 뭐냐면 20억에 샀다가 100억 넘게 팔았는데 네. 양도세를 거의 안 내더라. 8억 정도밖에 안 내더라. 시세 차익이 100억이 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의 거래는 시세 차익이 20억 이상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예. 그러면 이제 대박 나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초고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양도세도 강화하고 종부세를 그러니까 강화한 시세 거다. 차익이 지금 너무 크다. 예, 과세 예. 구간이. 예. 예, 그래서 예. 이것도 현실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인이 뭐냐면은 30억이 넘어가면은 좀 부담이 있을 거야. 30억 미만은 괜찮아. 이런 사인을 지금 보낸 거. 30억 미만. 네. 그러니까 좀 덜 비싼 거 중심으로 여러 채 해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까요? 자, 그런 한계가 있다. 근데 그것만 일단 말씀드리면 전 세제가 수용성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격하게 들어가면 가장 과격한 주장을 하신 분이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저는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나는 정책 위반자가 그렇죠. 아니니까. 저는 강력하게 저는 주장합니다.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정책 위반할 때는 그렇죠. 수용성을 감안해서 높여서. 그래서 이 방법이 전 너무 좋다. 예를 들어서 초고가 주택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효과가 되면 점차적으로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향후로는 알겠습니다. 발전될 자,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한 분이 얘기를 하시면 또 한 분이 이제 걱정되는 지점을 지적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종부세도 바뀌었잖아요. 이거 종부세는 정부마다 계속 바꾸는데 들어올 때마다 네, 또 바꿨습니다. 또 바꿨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바뀐 겁니까? 종부세 한 분도 교수님. 일단 내년에 조금 올리고요. 네. 후년이 이제 결정탑니다. 2028년. 2008년. 네,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역시 1억짜리 5개 있는 분은 종부세율이 좀 높고 20억짜리 있는 분은 종부세율이 낮아요. 구조가 예전에. 예전에는 이걸 주택 이제 숫자로 가지고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주택 가액으로 하자. 그래서 하자. 그걸 받아들여서 근데 하면서 이제 정부가 조금 제가 볼 땐 증세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과감하게 어느 구간부터 이제 한 12억 이상부터는 막 2%, 3%, 4%에서 5%까지 확 올려버렸어요. 과세 표준이 12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약간 부담되는 수준 두 배로 이제 뛰니까 인상률이 있군요. 네, 그림에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28년을 보시면 됩니다. 현행하고. 네. 그러면 12억에서 25억 과세 표준이면 이것도 약간 고가예요. 한 40억 수준 되거든요. 40억. 실거래가는. 그때부터는 이제 초고가 주택에 가깝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배 정도로 뛰는 거예요. 2배 정도로.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그 밑에 거기에는 좀 영향이 없다라는 거. 이게 약간의
조금 과세 표준 아쉬운 부분이다. 과세 표준 12억이면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20억 되는 겁니까? 40억, 40억. 아니 20억 넘죠. 40억이나 돼요? 예, 예. 35억, 표준이기 40억. 때문에. 예. 45? 네. 40억, 40억. 예. 40, 한 2, 주택이 3억 40억이면 나옵니다. 그거는 일반인의 주택이 아닌데. 그러니까 14억을 공제하고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14억을 또 공제해요. 아, 공제를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뭘 곱해요. 공정가액 시장 비율이라는 걸 또 아. 곱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이제 12억. 12억이기 때문에 25억 이니까. 실거래가는 40억이 넘는다. 예, 예.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예. 총액에서 양도차익 빼기 현재가액 막 이런 게 왜 껴 그렇게 있고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뭐 그냥 뻔한 거 실거래가로 아니겠어요? 하면 안 됩니까? 네,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죠. 이게 가장 예. 좋죠.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예, 내가 그래야지 실거래가로 사고 파는 건데 예, 그게 예, 심플한 거죠. 거기서 함창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게. 그랬을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죠. 돈을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어쨌든. 예. 여하간 그래서 40억 이하는 종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는. 크게 받지 안 받아요. 그럼 45억 이상 주택 보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통계를 초고가가? 보면 과세 표준에 25억 이상짜리 아파트는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그래서 원? 0.3% 정도 되고요. 전체 0.3%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크지 않죠. 이게 0.3%밖에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구조조에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거주를 봐줬잖아요. 이제 비거주는 이제 좀 네. 중과하고, 근데 거주의 기준을 과세 기준을 14억까지 이제 비과세 이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로 됐어요. 12억 아니고요? 이제 14억. 아, 그러니까 상향하는 거. 지금은 12억인데 14억. 아, 앞으로 14억으로 올린다. 1주택은 12억까지 했었는데 거주할 경우에는 14억으로 거주가. 예. 그리고 비거주할 때는 9억으로 내리겠다. 아하, 거주 예. 비거주를 확실히 차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상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예,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죠. 이 정책 목표는 당신이 똘똘한 채 가지고 집 굴려서 자꾸 부동산 투기하는데 당신 들어가서 살아라. 예. 안 그러면 세금 때릴 테니까 이런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예. 비거주로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유세가 이제 한 3배 정도 증가할 겁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럼? 그러면 뭐 가격대보다 틀린데 45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45억이라고 하면 한 5천만 원 이상? 한 1년에? 네. 그건 세네요. 네. 그럼 그건 생돈이라고 생각할 이거 테니까. 5천만에서 6천만 원. 어. 네. 매년. 네. 그거는 다시 생각하겠네. 네. 그래서 저는 현금이 한때 나가는 주장했던 게 그거를 월별로 내게 해라. 체감할 수 있게. 네. 월별로 내게 해라. 그거 도입 안 됐더라고요. 사실 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그럼 강화는 세네요. 종부세, 느낌 확 올 것 종부세 같아요. 강화는 네.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虚용성 측면이에요. 좋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기술이죠, 5천이면은 내가 1년 내에 언젠가 팔아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달 내라. 근데 이제 30억 미만의 1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조금 떨어져요. 예. 예. 공제가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실거주하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거주를 봐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또 예, 생깁니까? 저는 이제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해 차등이 아니라 보편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거주까지도?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는데 어.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거주냐 비거주냐 따지지 않고 1주택이면 봐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는 들어가서 살려고 하죠. 그렇죠. 유인 구조가 바뀐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보유세도 봐주고. 그러니까 네가 종부세도- 직접 살아라. 그러면 예. 우리는 좀 봐줄게. 근데 이제 그 집은 예전에는 전월세 집으로 그랬었겠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런 임대주택 공급, 민간 임대주택 전월세의 공급이 줄어들고 줄어들 것이다. 예, 전세가 이제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죠. 그럼 전세가 올라가면 또 이제 매매가도 집값이 올라갈 올- 것이고. 또 이제 떠받쳐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특히나 이제 30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반도체 특수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앞으로 한 3년 정도 간다고 지금 이제 다 보도가 그러면 됐는데 이제 지금 상여금으로 막 5, 6억씩 받은 사람들이 지금 대거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5만에서 10만 원 정도 생긴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대출 규제나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현금이 왕창 생겼으니까. 예. 그리고 수출도 엄청나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내가 이만큼씩 받아가지고 예. 현금이 한 15억 확보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 예. 그냥 거주하러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보유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높여주면은 고민하게 되는데
거주에 대해서는 보유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낮춰주고 또 양도세도 굉장히 거주하게 되면 많이 깎아준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정책이 모든 걸 커버하는 정책은 없는데 거주까지 제한하면 수용성이 되게 낮아지지 않을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살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에서 좀 혜택을 주고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모두 부담하는 걸로 하자. 우리가 여타 선진국에서 보유세가 전체로 너무 낮으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보유세를 끌어올리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낮추거든요. 예,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뭔가 다른 경제 변수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항상 세금 부담을 이만큼 하는 일이다. 예, 그걸 감안하고 이제 경제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에 주요 있는 선진국은 다 그렇죠. 예, 예. 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 귀국하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랐죠. 보유세가 너무 적다고 그렇죠. 갑자기 세금 내는 게 없는 느낌이라는 그렇지. 그 수준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동차 보유해도 세금을 이만큼씩 내는데 네네. 자동차 가액 때 보유세 내는 거와 비교하면 집은 너무 싸죠. 그러니까 심하게 3만 원짜리 자동차가 2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냅니다. 예. 재산세를 냅니다. 근데 지금 2억 원 정도의 1주택은 10만 원도 재산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유세가 너무 실효세율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봐주고 그러게 되면 거주라 봐준다고 하면 이런 전월세 시장에 문제도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차량하고 곧장 비교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든 게 단순히 수학으로는 그런데 야, 나는 차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대중교통 타고 네네. 집은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되는 예. 곳인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인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 집도 그건 소유물이야 하는 느낌이라 하면 우리는 집이 아니 내 고향 마음의 고향이고 내 거처고 그 누워야 할 곳이고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한데 예. 그 집을 1주택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수용성이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갑자기 이거를 2배, 3배 늘리면은 그거는 어렵고요. 서서히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서양 기준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맞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닐까? 되면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에 다른 변수가 오거나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러면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게 되면 사실 대출 규제는 뭐 강화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세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엄청나게 주택 가격이 튀는 집 거예요. 있는 사람은 생활 더 내라 한마디로. 예, 예. 집을 가지는 것에 대한 그 대가 부담을 높여놔야 예. 집 그러면 전반적으로 집은 사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왜 소득이 있으면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정책의 방향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집은 가능하면 사지 마.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집은 그러니까 여기 그 어제도 이제 구현철 장관이 집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이 사람이 말한다고 바뀌어지나 이렇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적으로 보면 보유세를 올리면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그렇겠죠. 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과세를 해서 수요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경기 변동성에 대해서 완충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 종부세가 도입된 게 참여정부 때부터였는데 종부세가 시장의 교정작용 역할, 즉 안정작용이라든지 교정작용 역할을 현저하게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부세가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가진 건데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못 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젠간 없어질 거야라는 자기 예언이 계속 실현됐습니다. 아, 그렇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율을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전부 다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상충되는 거를 완화할 건가? 그래서 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강화는 제가 가장 먼저 주장한 거예요. 뭐냐면 초고가 주택부터 강하게 올리자. 그러면 수용성도 올라간다. 이걸 반대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고. 반대를 하면 부자 감세예요. 이건 일단.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다면 그러면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종부세를 훨씬 더 강화하자. 그렇죠. 지금 2배가 아니라 5천만 원이 아니라 3배 올리고 매달 내게 하고. 아니 이거 좀 위험한 생각. 제가 생각해. 위험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소장님은 부족하다. 아니 좀 오해받으신다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그래 종부세 세게 올려. 예, 저는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초고가도 시장이라는 게 당연히 강화해야 하는데 아래에 있는 종부세 다른 1주택에 대해서도 서서히 강화하는 거를 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야 이제 시장의 교정작용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지금 집권 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네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집값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러는 예. 거니까 쉽게 집을 사지 않도록 네. 집을 보유하는 부담을 더 올리자. 그것이 세계적인 보유세 정도 우리는 보유세가 너무 낮다. 네네. 너무 낮아서 자동차보다도 비율상 낮기 때문에 예, 훨씬 낮죠. 너무 네. 쉽게 집을 사고 판다. 예. 그러니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행위고 예. 세금도 많이 부담돼야 하는 행위라는 걸 인식시키자. 그러려면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서양에서는 집을 그렇게 그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집은 그런 곳이 아니어서 일가구까지도 그렇게 각박하게 하면 이 수용성이 대단히 낮아질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야. 나 한 채인데 평생 집 한 채도 갖지 말란 말이야. 세금을 이렇게 높여놓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이광수 대표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종부세 확 높여가지고 매달 받읍시다. 그랬더니 한문대 교수님,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침착. 자, 한문대 교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부동산 정책은 항상 어느 정책을 한쪽으로 갔을 때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항상 대비가 있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비가 안 됐을 때에 구멍이 생기거나 미스가 정권이 생기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겪어봤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마치고 주택가격 다 내리는 걸로 봤는데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6억 대출은 좀 위험하다. 중저가 이거 무조건 집값 오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르잖아요. 그렇죠. 낮추려고 했는데.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두 분 말씀에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방향성 맞고. 현 시점에서 네, 그리고 그건 스텝 종부세 바이로 강화도 맞는데. 맞아요. 근데 스텝 어떻게 바이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장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스텝 바이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만약 10년 뒤에 맞추자. 이러면 10년에 대한 대비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10년. 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 정권이 10년을 가야지 10년 계획을 아니요, 발표하는데. 이거를 여야가 합해서 법으로 만들면 되지. 여야가 합의가 되나 그러면 이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이 보유세가 나오면 거래세가 나와야 돼요. 같이 취득세 부분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두 분은 거래세 얘기는 많이는 안 하세요.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항상 거래세를 5대5로 맞춰줘야 국민들이 교수님은 수용성이 높아져요. 우리 교수님은 거래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왜 강화가 그렇습니까? 아니라 더 높여야 된다. 완화. 종부세나 완화. 이걸 보유세를 높이면 증세는 되잖아요. 네. 해외는 거래세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거래는 원활하게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집 살 때 편하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 높인 상태죠. 다들 선진국들은 근데 그거에 맞춰서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래가 원활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그 시장에서 빠르게 돈다. 실제로 다 검증된 겁니다. 선진국들에서 더 된 거래- 거고 마지막에 더 보유세는 중요한 높이고 건 거래세는 뭐냐면 낮추자. 우리가 초점이 자꾸 세금 쪽으로만 가는데 네. 공급에 대한 얘기가 같이 붙어야 돼요. 공급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좀 세금 이따 얘기부터 하기로 마무리하자면 이제 같이 하자 거래세, 이거죠. 거래세,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성은 오케이. 근데 오케이요. 한문대 교수님은 거래세는 낮추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집값이 비싸고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이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고 이렇게 수시로 거래하면서 양도 차익을 얻는 나라가 없어요. 똘똘한 이런 한 채가 없구나. 예,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보유세부터 올린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거래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조정하는 순간 어떤 신호를 주냐면 아 그래 또 돈 벌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양도 차익이 크고
누군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에서 자산 대비해서 부동산 비중이 70%에 80%인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거래세가 높은 것은 결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수가 큰 거예요. 모수가 크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래세는 네.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잖아요.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설명해 조금 주세요. 차이를 이게 둬야지. 세율 자체는 다른 나라하고 취득세가 비슷해요. 취득세는 세율 자체는 비슷해요. 세율은 근데 비싼데 세수 자체가 많이 거치는 이유가 가격 자체가 일단 비싸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처럼 비싸고 자주 거래해요. 자주 한다가 핵심이구나. 예, 자주 거래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이제 부동산 분야는 제가 평생 집을 한 번밖에 안 사봐가지고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듣다 보니 그러니까 거래를 우리가 자주 한다는 게 부동산이 그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거래가 자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만 거주하고 있으면은 그 이상은 또 12억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식의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작은 평수로 사가지고 계속 더 큰 평수로 점프해 가며 맞아요. 양도세 비과세 2, 3년 사이에 계속 점프해 가서 불려가는 것이 제대로 된 재테크고 그거 예. 못하면 바보야. 예.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 기간은 정확해요. 짧고 계속 팔고 사고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취득세율- 제가 예. 말씀을 할게요. 제가 할게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양도소득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냐면 정확한 게 이거예요. 예외 조항이 많아요. 감면 조항이. 소득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또 일시적 2주택 지금 말씀하신 사고 팔고 3년 이거 다 세금을 안 내요. 또 심지어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 위원님이랑 딴 데서 대체주택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주비를 받아서 딴 집을 사도 또 그 세금을 안 내요. 이런 조항들이 문제인 거지. 예외 조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구나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통용화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일부 사람만 한 거예요. 예외장을 하나 딱 뒀을 때 이게 퍼져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의하고 하면서 그 행위들이 퍼진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지금 3040 세대들은 그게 정상적인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를 누가 준 거예요? 기득권들이 그 틈새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틈새를 조금씩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자기들이 그걸로 돈을 벌고 벌죠. 그게 그렇죠. 퍼져 나가니까 그게 이제 판이 도는 거잖아요, 지금. 재테크 수단이 되니까 또 다른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또 돈을 벌고 그게 나중에 또 정확하십니다. 사람들한테 그게- 알려서 또 재테크 수단이 네네네. 되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예외 조항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고 뒤따라가고 계속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타겟팅해서 그렇구나. 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우리 뭐 소장님이랑 같이 그 공격이라고 하지만 잡아내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자꾸 거시적인 보유세 이쪽으로 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인데 중장기 계획으로 여기에 두고 독배가 있는데 독배를 계속 끌고 다니면 이 효과가 없어져요. 이 독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배를 끌고 다닌다는 표현에 처음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거 암만 대책이 독소 나와도 조항을 계속 달고 다닌다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 아니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다 피해 가잖아요. 예외 조항 없애기. 이게 우선이 안 되고서 무슨 세금을 백날 받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구조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는 당장 그 하락 세율 자체를 낮출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지나면 낮추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근데 보유세를 많이 강화하게 되면 꾸준히 강화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잘 안 생겨요. 자, 우리 소장님은 네네. 보유세 강화주의자입니다. 네. 장기적인 보유세 강화주의자고. 그래서 양도 좀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중과를 유예해서 좀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일반 과세로 그냥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일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양도 차익 자체가 안 생기니까 잘 이제 그렇게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이 세제의 중요한 그 목표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좀 많이 아쉬운 그래서 좀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그 우리
소장님의 이제 그 말씀의 목적은 정확히 이해했고 예.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예. 수용성 문제 때문에 종부세 쪽을 일단 먼저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예.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자 호흡과에. 시장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정책이 굉장히 잘 설계됐다. 이번에 네, 너무 예. 잘했다. 그리고 한문호 교수님은 보유세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지금 취득세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요. 같이 가야 된다. 공급 없이는 이 얘기는 큰 의미가 그다음에는 없다라는 공급 얘기를 해야 말씀이세요.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쭉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 여기까지 해놓고 내일 다시 여기서 다시 출발하죠. 네. 그래서 공급 얘기도 왜냐하면 부동산은 되게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해도 엇갈리고 한 번에 전문가들한테 종합적인 견해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뭘 논의하냐면 네. 공영님 이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국힘부터 출발해서 뭐 보수 언론도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죠. 그 비판들을 오목조목 저희가 다시 비판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를 이 찾아내야 비판은 됩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이 비판은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 제대로 된 비판이야. 이걸 구분하는 눈이 없다 그렇죠. 보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올리면 이제 임차인들 그리고 서민들이 죽을 거야. 임대율이 올라서 이런 비판들이거든요. 그럼 좋아요. 네. 내일은 첫째 공급에 대한 얘기하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세부 비판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수나 그렇죠. 업계에서 하는 그렇죠. 비판이 여기 섞여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구분하는 작업을 내일 해보죠. 정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비판은 예. 이거는 사짜입니다. 네. 이거는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이걸 구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세 명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나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언론들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건설업자들, 부동산이 그리고 올라야 되는 중개업자들. 사람들. 그렇죠. 네, 네. 계속 올라줘야 돼요. 그런 얘기 왜 그런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대냐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터뷰 해달라고 문자 보내고 그래요. 저희는 너무 도도하게 굴고. 아니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형량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 형량을 줄여야죠. 이렇게 말하지 당연히 그러면.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공급과 그리고 정당한 비판과 사짜 비판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끝나면 내일 끝나고 내일 안 끝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로서 요것은 그러면 복도기가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도기 다 세자여가 돼가지고 부동산이 내자네. 복도기로 하겠습니다. 복도기 제1회로 하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